안녕하십니까. 13주차 수요일 강의를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의 명언은 나에게 나무 벨 시간이 8시간 주어진다면 그 중에 6시간은 도끼를 가는데 쓰겠다. 에이브람 링컨 대통령이 한 이야기입니다. 이 말은 목표를 달성하는 데 있어서 그만큼 준비하는 시간이 중요하고 철저하게 계획을 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잘 듣지 않는 도끼를 아무리 많은 시간 동안 나무를 쳐도 몸은 힘들어도 나무는 쉽게 베어지지 않습니다. 하지만 도끼를 잘 들게 하기 위해서 많은 시간을 들여서 날카롭게 갈아 놓으면 나무는 힘들이지 않고도 쉽게 벨 수가 있게 되는 것입니다. 이렇듯 우리는 서로가 바라는 성공과 목표를 달성하기 위해서 오늘도 열심히 도끼를 갈고 또 갈고 닦고 있습니다. 물론 도끼를 날카롭게 하는 일이 쉽지는 않습니다. 힘도 들고 손을 베이기도 하고 쉽게 날카롭게 날이 서지도 않고 아주 힘든 과정이 기다리고 있습니다. 그래도 날카로운 도끼를 완성하기만 하면 나무 베는 일은 힘들지도 않고 재밌기도 하고 빠른 시간 안에 많은 나무를 금방 벨 수도 있을 것입니다. 여러분들도 아주 잘 드는 날카로운 도끼를 만들기 위해서 오늘도 최선을 다해서 노력해 주시기를 바라겠습니다. 우리 저번 시간에 공부했던 테이블 플랜입니다. 그래서 한번 잠깐 복습하는 의미에서 살펴보고 계속해서 강의를 이어가도록 하겠습니다. 테이블 플랜은 좌석 배치도로서 식탁의 모형을 중심으로 주위에 참석하는 사람의 이름을 배열해 놓은 것을 이야기를 합니다. 그래서 좌석 배치도는 식탁의 모형에 따라서 그 사람이 참석하는 사람이 앉아야 될 그 자리를 선정해 주는 거라고 보시면 될 것 같은데요. 예를 들어서 1번, 2번, 3번, 4번, 5번 이런 테이블 번호가 있다면 여기에 1번에는 누구 이렇게 이름을 적어서 참석하는 사람이 내 자리가 어딘지 보고 그 자리에 가서 앉을 수 있도록 이렇게 배치하는 것을 우리 좌석 배치도라고 합니다. 그래서 이제 소수의 연회, 그러니까 적은 인원의 연회가 주최가 된다면 그 주최자가 식탁에서 좌석을 일일이 알려주는 친근감을 더해주는 효과도 있습니다. 그래서 인원이 적을 때는 그 주최자가 직접 그 사람의 참석하는 사람의 자리를 안내를 하고 이렇게 해주면 굉장히 친근감을 더해주는 느낌도 있고요. 많은 인원이 참석하는 모임 같은 경우에는 이렇게 좌석 배치도를 만들어서 고객들이 쉽게 자기 자리를 알 수 있도록 해주는 것이 좋을 것 같습니다. 그 다음에 행사 주최자의 요구에 따라서 원하는 테이블 형태의 배치가 가능합니다. 그래서 이제 그 연회장은 공간이 처음에는 빈 공간으로 빈 공간만 있기 때문에 여기에서 우리가 백지에 그림을 그리듯이 고객이 원하는 대로 테이블 형태를 세팅을 해 주게 됩니다. 그렇게 해서 고객의 원하는 테이블 형태가 배치가 가능하고요. 그리고 이제 연회의 인원과 행사의 목적에 따라서 연회장의 공간을 최대한 활용을 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제 디너 스타일은 공간의 활용도뿐만 아니라 많은 인원을 수용을 할 수가 있고 다양한 목적의 행사에 어울리는 형태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여기가
무대이거나 아니면 헤드 테이블이 될 수도 있고요. 그래서 라운드 테이블에는 보통 한 8명에서 10명 정도 앉을 수 있도록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행사의 성격과 메뉴에 따라서 인원 조절이 가능한데, 뭐 이렇게 해서 뭐 회의를 할 수도 있고, 뭐 회의 시작 전에 뭐 식사를 하기도 하고, 회의 마치고 식사를 하기도 하고, 뭐 이렇게 다양한 목적으로서 행사를 할 수 있는 테이블 배치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그 다음에 뷔페 스타일은 모임의 형태나 인원수에 따라서 다양한 형태의 테이블 배치가 이루어지게 됩니다. 그래서 뷔페 스타일은 고객이 원하는 그 형태, 뭐 뷔페 테이블을 뭐 여기에 배치하든 이렇게 뭐 중간에 배치를 하든 뭐 다양한 형태의 이제 뭐 뷔페 테이블을 설치를 하고 여기에 고객이 앉을 수 있는 이런 좌석을 배치를 할 수가 있습니다. 이것도 물론 고객이 원하는 대로 테이블을 배치가 가능합니다. 그리고 학교 스타일은 주로 회의를 하거나 세미나를 할 때 하는 형태로서 이제 세미나 스타일이라고도 하고요. 그래서 식사는 간단하게 도시락으로 대체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그래서 학교에서 수업을 받듯이 이런 학교 스타일이 이제 배치가 되는데, 이렇게 하고 나서 여기서 뭐 간단하게 그 자리에서 도시락을 먹을 수도 있고, 또는 다른 장소를 여기서 이제 뭐 연수 회의나 세미나를 하고 난 뒤에 다른 장소에 가서 식사를 하기도 하고, 다양한 고객이 원하는 테이블 배치가 가능합니다. 그 다음에 쇼 스타일은 패션쇼와 콘서트를 많이 하는 형태이고, 주로 이제 의자만 배치하는 경우입니다. 그래서 쇼 스타일은 여기서 그 콘서트도 가능하고요. 패션쇼 같은 이렇게 해서 진행이 되고, 여기가 무대가 되겠죠. 여기 무대가 되겠고, 여기는 이제 의자만 배치를 하게 됩니다. 의자만 배치를 해서 많은 인원이 볼 수 있도록 하는 것을 하는 스타일이고요. 그 다음에 극장 스타일은 의자만 배치를 하고, 주로 강연회나 연석회, 영화 시사회 등에 이제 이용을 합니다. 그래서 여기는 스크린이나 그 무대가 되기도 하고요. 그래서 의자만 배치를 해서 많은 인원이 참석을 해서 행사의 목적을 달성할 수 있도록 하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중소형 연회 테이블 배치는, 라운드 테이블은 한정된 공간에 많은 인원을 수용을 할 수가 있고, 식사를 할 경우에 서비스하기에 편리한 게 됩니다. 그래서 라운드 테이블은 뭐 한 8명에서 한 10명 정도 앉을 수 있게 이렇게 배치를 하고요. E형 배열은 많은 인원이 식사할 때 가능한 테이블 배치입니다. 그래서 보통 보시면 E형 배열은 좀 넓은 공간이 되겠죠. 그래서 이제 이렇게 배치를 하게 됩니다. 이렇게 해서 여기에 의자를 놓고 사람이 앉을 수도 있고요. 그 다음에 뭐 여기 안쪽에도 이렇게 계속해서 많은 인원이 마주 보면서 식사를 할 수가 있는 이런 형태로서 배치가 됩니다. 그 다음에 U형 배열은 소수의 인원이 회의나 식사를 할 때 사용이 되고, 테이블 클로스는 양쪽 균형 있게 내려와야 된다. 그래서 U형 같은 경우에는 이렇게 U자로 해서 바깥과 안쪽에, 그래서 이제 뭐 여기가 헤드 테이블이 되겠죠. 그래서 여기서 회의도 하고 인원이 적으면 바깥에만 앉아서 이제 회의를 할 수도 있고, 인원이 많으면 안쪽에서도 인원이 앉아서 회의를 하고 난 뒤에 식사도 가능한 테이블 배치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그 다음에 I형 배열은 적은 인원의 회의나 식사를 할 때 사용되는 배열입니다. 그래서
주로 이제 그 많지 않은 인원이 회의를 하고 거기에서 식사를 할 수 있도록 하는 배치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그 다음에 T형 배열은 헤드 테이블에 많은 사람이 앉아야 될 경우에 사용하는 배열입니다. 그래서 그 헤드 테이블에는 이렇게 뭐 많은 한 사람 두 사람이 아니라 좀 인원이 많이 앉아야 될 때 이렇게 헤드 테이블을 배치를 하고 여기에 이제 뭐 T자형으로 이렇게 해서 회의나 식사를 할 수 있도록 하는 배열이고요. 그 다음에 말발굽형 배치는 U자형과 비슷하면서 모서리를 둥글게, 여기에 모서리를 둥글게 해서 부드러운 감을 주게 되고 많은 사람이 앉을 수 있도록 배열을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U자형보다 인원이 좀 더 여기 그 라운드 테이블, 그러니까 라운드 테이블을 한 4분의 1 정도 이렇게 된 테이블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이 라운드 테이블 이제 그 곡선이 있는 이런 테이블을 여기에 붙이게 되면 좀 더 부드러운 이러한 형태의 테이블 배치가 되기도 하고 또 더 많은 인원이 여기에 앉을 수도 있습니다. 그 다음에 오발형 배열은 상석의 개념이 필요 없는 소수의 인원이나 회의나 식사를 할 때 사용하는 배열입니다. 그래서 그 여기는 상석이 아니라 그냥 뭐 같은 거의 뭐 동급의 동료라든지 아니면 회의를 할 때 자연스러운 회의를 할 때 이렇게 그 오발형으로 이렇게 좀 부드러운 면을 줄 수 있는 이렇게 그 테이블을 넣어서 많은 인원이 같이 회의나 그 식사를 할 수 있도록 하는 배열이고요. 그 다음에 공백 사각형 배열은 미음자 배치라고도 하고 가운데 빈 공간은 화분이나 장식물을 배치를 해서 분위기를 조성할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미음자는 이렇게 미음자로 이제 배치를 해서 많은 인원이 여기서 이제 뭐 회의나 식사를 하기도 하고 또 인원이 많을 때는 여기 안에서도 앉을 수도 있습니다. 그렇게 하고 이제 뭐 인원이 그렇게 많이 필요하지 않을 때는 여기에 뭐 화분이나 이렇게 장식을 해서 좀 더 부드러운 분위기를 만들 수 있는 테이블 배치라고도 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그 뷔페나 칵테일 리셉션 테이블 배치는 시팅 뷔페, 그러니까 착석 뷔페 음식은 진열대가 비교적 단순하나 스탠딩 뷔페 같은 경우에나 칵테일 리셉션 같은 연회장은 분위기가 매우 중요하므로 다양하고 아름답게 배치를 해야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앉아서 먹는 뷔페는 우리가 뭐 알다시피 뭐 뷔페 테이블을 한 벽면 쪽에 배치를 하고 나머지는 사람들이 앉을 수 있는 이런 테이블을 배치를 하는 형태가 이제 비슷한데 서서 먹는 뷔페, 스탠딩 뷔페 같은 경우에는 보통 이제 그 서양에서 미국이나 뭐 유럽 쪽에서 이제 많이 하고 있는데 스탠딩은 연회장이 이렇게 있다면 여기에서 그 뷔페 테이블이 뭐 여기 크지는 않습니다. 약간 뭐 우리 칵테일 파티라든지 하는 것처럼 뭐 한 세 군데 네 군데 이렇게 해서 인원수에 따라서 달라지겠지만 테이블 그러니까 음식이나 그 잠깐 그 접시를 놓고 먹을 수 있는 이런 공간을 정해 놓고 여기에서 음식을 이 테이블에서 음식을 들어서 그냥 서서 먹는 겁니다. 서서 사람들이 여기서 서서 먹으면서 이야기도 하고 이렇게 자연스럽게 다니면서 그 식사를도 하고 뭐 회의도 하고 또는 뭐 같이 대화를 나눌 수 있는 이러한 형태의 그 뷔페 스타일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좀 이제 착석 뷔페는 이렇게 정형화된 이러한 그 스타일이라고 하면 그 스탠딩 뷔페나 칵테일 리셉션 같은 경우에는 이런 테이블 배치가 굉장히 중요합니다. 이쁘기도 해야 되고 거기에서 음식을 떠서 어, 저, 각자 편한 곳에서 이렇게 식사를 할 수가 있는데 여기에서 이제 음식을 어, 이제 자기 접시에 뜰 때에는 좀 이런 형태의 그 뷔페나 칵테일 리셉션 테이블은 그 연회장의 한 가운데에 설치하면 굉장히 좋습니다. 보기도 좋고, 그 다음에 많은 사람들이 함께 이용을 할 수 있기 때문에, 그래서 이제 뭐 이렇게 단순형이 있기도 하고요. 그 다음에 뭐 십자타원형, 그 다음에 방사형. 이렇게 되면, 이런 형태 방사형 같은 경우에는, 많은 인원이 한 번에 이렇게 음식을 뜰 수 있도록 이렇게 하겠죠. 그래서 이제 뭐 여기 이 방사형 같은 경우는 많은 인원이 있을 때 좀 더 많이 활용을 하고요. 그 다음에 멍해형, 그 다음에 들솥불형, 그 다음에 목걸이형, 그 다음에 꽃형, 그 다음에 타원형, 이렇게 다양한 형태의 그 리셉션 테이블을 배치를 합니다. 그 다음에 우리 그 마이스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마이스 산업, 이제는 이제 마이스 산업이라고도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데, 마이스는 우리 앞에서 잠깐 말씀을 드렸는데, 마이스는 이제 그 미팅, 회의나 인센티브 투어, 포상 여행, 그 다음에 컨벤션, 그 다음에 엑스비션, 전시회에 이제 첫 글자를 따서 MICE 이렇게 해서 마이스라고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그래서 요즘에는 그 마이스 산업이 굉장히 활성화가 되고, 지금은 코로나로 인해서 사람들이 뭐 많이 모이지는 못하지만, 이제 코로나가 이제 끝이 나게 되고 이렇게 이제 되면 또 이제 마이스 산업이 굉장히 활성화가 될 것이라고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마이스는 대규모 회의장이나 전시장, 전문 시설을 갖추고 국제회의나 전시회, 인센티브 투어, 그 다음에 이벤트 등을 유치를 해서 숙박, 교통, 관광, 유통, 숙박, 교통, 관광, 유통 등 관련 산업과 유기적으로 결합을 해서 할 수 있는 고부가가치 산업이라고 할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M은 미팅이고요. 그 다음에 I는 인센티브, 그 다음에 인센티브 트래블, 인센티브 이벤트, 인센티브 미팅, 그 다음에 C는 컨벤션, 컨퍼런스, 콩그레스, 그 다음에 E는 엑스비션, 이벤트. 이렇게 해서 우리가 마이스 산업이라고 하고 있습니다. 마이스 산업의 특성은 첫째, 그 미래 신성장 동력 산업입니다. 그래서 그 전시와 컨벤션 산업은 무역 인프라로서 무역과 산업 발전의 근간을 제공을 하고 있고, 선진국은 물론 그 중국, 홍콩, 싱가폴 이런 아시아 경쟁국도 국가 전략 산업으로서 지정을 해서 각종 지원과 정책을 통해서 집중 육성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나라도 그 서울에 있는 그 코엑스가 있고요. 그 다음에 뭐 그 부산에 백스코, 그 다음에 대구에 엑스코, 뭐 이렇게 제주에도 있고요. 이런 우리 각 그 대도시에 이런 컨벤션 센터가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뭐 코엑스 같은 경우에는 컨벤션 엑스비션, 그 다음에 백스코는 부산 엑스비션 컨벤션, 그 다음에 엑스비션 컨벤션, 뭐 이렇게 해서 우리나라도 마이스 산업에 굉장히 많이 투자를 하고 있고 활성화를 하기 위해서 많이 투자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미래 신성장 동력 산업이라고 하는 이유는
이런 뭐 컨벤션이나 국제회의나 이렇게 해서 많은 전 세계에 있는 이런 그 사람들이 전문가들이 이제 그 방문을 하게 되죠. 뭐 예를 들면 뭐 의사협회라든지 뭐 이런 다양한 그 회의들이 많이 있죠. 네, 단체들. 이런 협회나 이런 단체들이 요즘에는 자기 국내에서만 회의를 하는 게 아니라 세계적인 이렇게 그 단체가 확대가 되면서 전 세계에 있는 이런 그 전문가라든지 그 단체에 속해 있는 사람들, 전문가들이 한 나라를 이제 그 돌아가면서 순차적으로 이렇게 돌아가면서 이제 회의를 개최를 합니다. 매년. 그렇게 함으로 인해서 이런 사람들이 오게 되면 보통 이런 회의를 하게 되면 한 2, 3년 전부터 2, 3년 전부터 기획을 하고 준비를 하게 됩니다. 그렇게 함으로써 이런 사람들은 이제 그 분야에서 좀 근위가 있고 어 그 국가에서도 좀 뭐랄까요? 좀 전문가이면서도 이제 좀 돈이 많은 그다음에 이제 뭐 그 대기업이라든지 이런 데 속해 있는 사람들은 뭐 굉장히 좀 돈에 구애받지 않는 이런 사람들이 많기 때문에 우리나라 예를 들어서 우리나라의 뭐 코엑스에서 이제 회의를 하게 되면 이런 사람들이 이제 미리 그 주최자의 그 신청을 합니다. 그래서 이렇게 공고가 나면 신청을 하고 언제부터 언제까지 하겠다 이렇게 이제 신청을 하고 나서 그 그 회의가 이루어지는 날짜 이전에 오는 사람도 있습니다. 뭐 예를 들어서 오늘부터 회의가 시작이 되면 한 뭐 3, 4일 전에 들어와서 우리나라에 이제 뭐 관광도 하기도 하고 쇼핑도 하기도 하고 가족들 오는 가족까지 같이 동반해서 오는 사람들도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2, 3일 전부터 국내에 들어와서 그 관광도 하고 쇼핑도 하고 또 뭐 음식, 문화 뭐 이렇게 다양한 활동들을 하고 또 이렇게 회의를 하고 난 뒤에 또 여기서 이제 뭐 한 2, 3일 정도 또 그 관광이나 쇼핑 이렇게도 하기도 하고 그다음에 그 회의하는 기간에도 가족과 같이 동반을 하면 이 자기 가족들은 이제 또 다른 활동을 또 많이 하겠죠. 그렇게 해서 일반 관광객들보다 관광 그 체류하는 기간이 많게 되면서 관광이나 쇼핑이나 또 뭐 호텔 이런 다양한 경험도 하고 체험도 하고 이런 그 느끼게 됨으로써 많은 돈을 쓰게 된다는 것이죠. 그렇게 함으로써 각 우리나라에 이런 사람들이 많이 옴으로써 많은 돈을 쓰고 갈 수 있도록 많은 돈을 쓰고 갈 수 있도록 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미래 신성장 동력 산업이라고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고요. 그 다음에 전후방 경제적 파급 효과가 매우 큰 산업이다. 그래서 이제 전시나 컨벤션, 숙박, 교통, 관광 이런 전후방 산업에 미치는 경제 효과가 굉장히 많고요. 일반 관광객들보다 2배 이상 지출을 하고 갑니다. 그렇게 해서 그 부산에서 개최되었던 조선해양대전 전시기간 중에는 해운대 지역의 호텔 투숙률이 약 100%를 기록을 했고 600억 원의 지역 경제 활성화에 기여를 했다라고 이렇게 하고 있습니다. 그 다음 세 번째는 교역 확대와 산업 발전 병행을 촉진을 합니다. 세계의 전시나 컨벤션 주요국들은 해외 마케팅의 주요 수단으로 활용을 하고 있고 교역량이 높은 국가들은 대규모 전시장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미국 기업의 91%가 전시회를 통해서 구매 정보의 원천으로 활용을 하고 있고요.
독일 교육의 60-70%가 전시회를 통해서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나라도 이 마이스 산업 발전을 위해서 지금부터 많이 노력을 하고 있고, 뭐 마이스 산업뿐만이 아니라 관광, 쇼핑, 문화 뭐 이런 다양한 산업까지 많은 혜택을 보게 되는 이런 국가적으로도, 그리고 또 국가의 브랜드 이미지에도 많은 영향을 주게 되는 산업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회의의 개념은 다수의 우리 마이스에서 이제 마이스에서 회의, 미팅의 개념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다수의 사람들이 특정의 활동을 수행을 하거나 협의하기 위해서 한 장소에 모이는 것을 정의를 하고요. 우리나라 회의 산업은 1983년 서울에서 개최된 미국 여행협회 총회, 그 다음에 93년도에 대전 엑스포, 그 다음에 1994년도 한국 방문의회, 그 다음에 아셈 회의 등을 계기로 해서 급속한 성장이 시작이 되었습니다. 이렇게 이제 회의의 분류를 보게 되면 회의가 있고요. 그 다음에 컨벤션은 이제 국제회의를 이야기를 하죠. 그리고 컨퍼런스는 국제적인 집회로서 미국에서 주로 사용되는 용어입니다. 그래서 컨퍼런스는 토의나 실정 조사, 문제 해결, 상담을 목적으로 조직된 참여 형태의 회의를 이야기를 하는 거고요. 콩그레스도 뭐 비슷한 의미로서 이야기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컨벤션이나 콩그레스는 본회의와 사교 행사, 그 다음에 관광 등 다양한 프로그램으로 진행이 됩니다. 그 다음에 포럼은 토론 형식의 비교적 자유롭고 제시된 한 가지의 주제에 대해서 상반된 견해를 가진 동일 분야의 전문가들이 사회자의 주도하에서 청중 앞에서 공개 토론하는 형태의 회의를 이야기를 합니다. 그래서 청중도 자유롭게 질의에 참여할 수도 있습니다. 그 다음에 심포지엄은 특정 문제를 놓고 연구 검토하기 위한 전문가들의 토론장으로서, 뭐 토론 주제는 전문가들이 연구를 거쳐서 상호 의견을 나누고 이들이 이제 모임의 끝에서는 관련된 주제에 대한 건의사항과 제반 문제점을 정리를 해서 보고하는 형태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그 다음에 강연회는 한 연사가 강단에서 청중들에게 연설하는 것을 이야기를 하고 강사에 대해서 질의나 응답의 시간도 주어지게 됩니다. 그 다음에 세미나는 대면 토의로 진행되는 비형식적 모임이라고 할 수가 있는데, 대부분 특정한 주제를 다루고 그 분야의 전문가들에 대해서 진행이 됩니다. 그래서 이제 주로 교육 목적을 갖는 회의로서 30명 이하의 참가자가 특정 분야에 대한 각자의 경험과 지식을 발표하고 토론하는 회의라고 할 수가 있겠습니다. 그 다음에 워크숍은 큰 집단의 의견을 도출하기 위해서 몇 개의 소집단으로 나누어서 소집단마다 주어진 의제에 대해서 토론을 거쳐서 결론을 내고, 큰 집단이 모인 가운데 소집단에서 지도자들이 결론을 발표를 하고 질의응답하는 이러한 형태의 회의를 이야기를 합니다. 그래서 이제 우리가 이제 뭐 기업 같은 데서 이런 워크숍을 많이 하죠. 팀원들끼리 모여서 회의를 하고 거기에서 전체적인 사람들이 모여서 거기에 대한 각 소집단에서 나온 결과들을 가지고 토론을 하고 거기에 대해서 답을 얻게 되는 그런 것을 우리가 워크숍이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 다음에 패널 토의는
방청객들을 중심으로 해서 장례를 메우고 발표자의 그 주제 발표와 해당 사항에 대한 전문가들 간의 상호 질문과 토론을 하는 형식의 모임을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그 국제회의는 국제 간에 열리는 모임을 전제로 하는 것으로서 국제회의는 이제 그 보면 참가국이 5개국 이상이 모여야 됩니다. 그래서 세계적으로 이렇게 국제회의를 하게 된다면 거기에서 그 회의에 참가하는 사람이 5개국 이상이 모여야 되고요. 회의 기간은 3일 이상이 되어야 되고, 그 다음에 전체 참가자 수가 300명 이상, 국내, 국외, 국내뿐만이 아니라 국외에 있는 그 참가자가 300명 이상이 되어야 되고, 참가자 중에 외국인이 40% 이상, 그래서 이 300명 이상에서 40% 이상이 되어야 된다라는 것이죠. 그럼 뭐 300명이면 그 120명 이상이 외국인이 되어야 국제회의가 된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제 이 중에서 한 가지라도 충족이 안 되면 국제회의라는 이러한 용어를 쓸 수가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모든 조건을 갖추어야 국제회의가 된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국제회의는 주로 실내에서 개최가 되기 때문에 계절적이나 관광 비수기에도 개최를 할 수가 있고 개최국이나 참가자 모두에게 이익을 줄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국제회의가 좋은 이유는 야외에서 하거나 뭐 이렇게 밖에서 춥거나 덥거나 뭐 비가 오거나 눈이 오거나 이렇게 되면 이게 뭐 안 좋은 상황이 될 수도 있는데 국제회의는 주로 이제 뭐 컨벤션이나 뭐 이런 것들은 주로 이제 실내에서 그 컨벤션 그 실내에서 이제 이루어지게 되고 그리고 이제 뭐 바로 호텔에서 숙식을 하고 뭐 이렇게 되기 때문에 계절적으로나 관광 비수기에 많은 영향을 받지 않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오히려 국제회의는 관광 비수기 또는 계절적으로 호텔이나 컨벤션 국제회의장이 한가한 때 이렇게 많이 개최를 합니다. 그렇게 되면 주최자 측에서도 굉장히 그 비용을 아낄 수가 있는 이런 그 조건들도 있겠죠. 그래서 회의를 시작하기 전후, 회의를 시작 전이나 회의가 끝나고 난 뒤에 관광을 통해서 관광 상품이라든지 신규 상품을 판매를 해서 관광 홍보 파급 효과도 있습니다. 그래서 아까 앞에서 말씀드렸던 회의 참가자뿐만이 아니라 가족까지 같이 동반을 하는 사람이 많기 때문에 그 효과는 뭐 배 이상이라고 할 수가 있겠죠. 그래서 장기간 체류를 하면서 항공이나 숙박, 교통, 관광, 쇼핑에도 많은 소비를 유도를 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개최국의 브랜드 이미지가 국가 브랜드 이미지가 상승이 되고 투자 유치 효과도 기대가 되는 것이라고 할 수가 있겠습니다. 국제회의의 중요성을 보게 되면 우리나라는 21세기 국가 전략 산업으로서 국제회의 산업을 육성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마이스 참가자는 일반 관광객에 비해서 2배 이상 돈을 소비를 하게 됩니다. 그 다음에 우리나라는 경제 발전과 국가 브랜드 인지도, 이미지가 향상이 되면서 국제회의 개최 건수가 갈수록 증가하고 있는 추세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인센티브 투어는 기업의 예상 목표량보다 높은 실적을 달성한 것에 대한 보상의 개념으로서 종사원에게 여행 티켓을 제공을 하고 그동안의 노고와 격려를 하는 형태를 이야기를 합니다. 그래서 우리나라 같은 경우에도 작년까지 뭐 코로나 이전에는
중국에서 중국 기업은 굉장히 대규모로 이렇게 인센티브 투어를 제공을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작년까지만 해도 중국에서 하나의 기업에서 몇천 명에서 몇만 명, 이 정도 되는 인원을 우리나라에 인센티브 투어를 보내줍니다. 그래서 거기에 들어가는 비용, 뭐 숙박이나 관광이나 이런 비용들은 전부 중국의 그 기업이 모두 다 제공을 하는 거죠. 그래서 거기에 이제 오는 종사원은 그냥 와서 즐기기만 하면 되는, 여행만 하면 되는 그런 형태의 관광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인센티브 투어를 이제 앞으로 갈수록 이제 코로나19가 끝나고 나면 좀 더 활성화 될 것이라고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에 대한 모든 경비는 기업이 전적으로 부담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그 종사원이 그동안에 열심히 일한 대가에 대한 그 인센티브이기 때문에 모든 경비는 기업이 전적으로 부담을 하게 되고, 종사원과 고객, 중간 상인을 대상으로 해서 자사의 경영 방침을 이해를 시키고, 새로운 판매 이미지 교환, 그 다음에 최고 경영자와의 이제 만남의 기회, 그 다음에 소기의 목적을 달성하기 위해서 이렇게 인센티브 투어를 실시를 하게 됩니다. 그래서 이제 인센티브 투의 종류를 보게 되면 순수 보상이 있습니다. 순수 보상은 그 의미대로 이제 오로지 즐거움만을 위한 제공이죠. 그래서 그 직원들에게 그냥 그동안 고생 많이 했으니까 아무 걱정하지 말고 가서 즐기기만 해라. 일에 대한 스트레스라든지 비용이라든지 이런 거에 부담 갖지 말고 그냥 몇 박 며칠 동안 그러니까 휴식을 취하라는 뜻이죠. 그래서 순수 보상, 여행 중에는 회사와 관련된 어떤 업무도 포함되어 있지 않고 오로지 여행과 휴식으로 보상을 받는 것을 이제 순수 보상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매력적인 장소에서의 여행은 가장 중요한 동기부여가 되기도 하죠. 그래서 대도시와 리조트, 그 다음에 자연 관광지나 이국적인 정감을 주는 장소를 선택을 하는 것이 좋습니다. 그래서 순수 보상은 기업에서 모든 비용을 제공을 하고, 거기에 대해서 이제 가는 그 직원들은 즐기기만 하고 비용은 걱정하지 마라. 오로지 휴식과 보상을 하는 것을 이야기를 합니다. 그 다음에 판매 보상은 업무와 휴가를 겸한 여행으로서 의무적인 회의가 포함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판매 보상은 업무와 그러니까 업무차 가는데 거기 가서 휴가도 같이 포함이 되어 있는 것이라고 보시면 되겠는데, 업무의 목표를 달성하기 위해서 대부분의 시간을 소비하게 됩니다. 판매 보상은. 그래서 신상품 소개라든지 신기술, 새로운 생산 설비 견학, 회의 참석 등이 포함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그 판매 보상에는 거기에 가서 그 목적지에 가서 자기 그 회사에 그 신상품이라든지 신기술이라든지 회의를 참석을 한다라든지 이러한 것을 업무도 하고 나머지 시간은 그 휴가 겸 이렇게 업무 반 휴가 반 이렇게 해서 같이 이제 반반씩 이렇게 제공이 되는 거라고 할 수가 있겠습니다. 그래서 포상 여행, 그러니까 판매 포상 여행자는 호텔의 숙박이나 최상의 서비스 등 고품질 여행을 하기도 하고,
주로 이제 부부 동반으로 이루어지게 되고요. 휴가 경비는 회사에서 부담을 합니다. 그래서 이제 반 정도는 업무를 보고 반 정도는 휴가가 포함이 되어 있는 것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비용은 회사에서 부담을 하게 됩니다. 그 다음에 딜러와 판매 직원 대상인데 딜러 대상 여행은 비교적 기간이 짧고요. 장거리 여행을 하게 되고 위락이나 휴식의 기회를 제공을 합니다. 그래서 판매 직원 대상 여행은 단기간 여행으로서 업무적 성격의 프로그램으로 이루어지게 되고 대부분 단체 여행 형태로 제공이 됩니다. 그 다음에 사원 대상은 기업의 이미지 향상과 동기부여, 그 다음에 위로나 장기 복무 등을 장려하기 위해서 이루어지게 되는데, 주로 이제 그 성적 우수자를 대상으로 해서 행하는 여행이나 장기 근속 여행, 그 다음에 재충전 휴가로도 활용을 하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소비자 대상은 그 신용 사용자, 그래서 이제 뭐 자기 회사의 그 상품이나 제품 뭐 이런 것들을 많이 사용 판매를 하는, 그러니까 이용을 하는 고객들을 대상으로 이제 인센티브 투어를 합니다. 그래서 기업의 매상정대에 직접적 동기를 부여를 하거나 고객 관리를 위해서 시행이 되고 경품 증정이나 기업의 이미지 그리고 이제 상표 이미지 등을 향상하기 위한 개념이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에는 공모를 통해서 여행을 시켜주기도 하고 소비자 초대 여행, 그 다음에 소비자 우대 여행 이런 것들이 포함이 되어 있다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그 컨벤션인데요. 컨벤션은 그 고부가 가치를 창출을 하는 각 분야 전문가들이 모임으로 인해서 정보 교환과 사교를 추구를 하면서 상호 교류 목적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고용 창출과 지역 경제 활성화, 외화 획득, 그 다음에 세수 증대를 확대시켜서 국가 브랜드 이미지 향상에 많이 기여를 합니다. 그리고 그 컨벤션의 개최 효과는 정치적, 경제적, 사회문화적, 관광 마케팅적 효과를 가지고 오는 효과가 있습니다. 그래서 컨벤션 뷰로가 있는데요. CVB, 컨벤션 비지터 뷰로라고 해서 컨벤션 개최 목적지 또는 그 관광 방문지로서의 도시에 맞는 마케팅을 전담하고요. 관광과 컨벤션 개최지 마케팅의 중심축 역할을 하는 기관이라고 할 수가 있겠습니다. 그래서 컨벤션 뷰로는 주로 이제 뭐 컨벤션을 개최하는 데 있어서 좀 많은 그 도움을 주는 뭐 마케팅이라든지 컨벤션을 개최를 하기 위한 마케팅이라든지 주로 해외에 있는 단체나 지역이나 뭐 이런 곳에 기업이나 이런데 이제 그 우리 지역이나 국가에 그 개최할 수 있도록 이제 마케팅을 전담하기도 하고, 그 다음에 그 컨벤션 개최지에 있어서 이제 뭐 이런 개최가 되면 그 원활하게 성공적으로 개최할 수 있도록 이제 지원해주는 중심축 역할을 하는 그 곳이라고 하는 그 기관이라고 할 수가 있겠습니다. 그래서 이제 그 보시면 컨벤션 뷰로의 목적을 보면 컨벤션 세일즈와 마케팅입니다. 그래서 전시회나 컨벤션 유치를 위해서 지역을 판매하는 것이라고 할 수가 있는데 마케팅하는 것이죠. 그래서 각국의 전시회와 컨벤션 개최자의 잠재 고객을 발굴을 하고 행사를 유치하기 위해서 마케팅을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잠재 고객을 실질적인 고객으로 유치를 하기 위한 직접 방문이나 답사 여행을 실시를 하고 경험을 통한 평가를 실시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그 다음에 회의 개최를 위한 서비스 제공인데, 다양한 정보를 필요로 하는 회의 기획가죠. 그래서 이제 회의를 기획하는 개인적 회사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래, PCO라고 이야기를 하는데, 프로페셔널 컨벤션 오거나이즈들에게 정보를 제공하는 역할을 수행을 합니다. 그래서 원활한 회의 개최를 위해서 개최지 사전 점검을 지원을 하고 컨벤션 참가 촉진 활동, 그 다음에 숙박 서비스 제공, 현장 등록 지원, 정보 제공 이런 것들을 지원을 하게 하는 역할을 합니다. 그 다음에 지역 이미지 향상인데 목적지 마케팅 지역으로 선정이 하는 데 있어서 매우 중요한 역할을 합니다. 그래서 개최 지역이 좋은 시설과 서비스를 제공한다고 해도 지역이 가지고 있는 이미지가 좋지 않은 경우 개최지 선정에 매우 불리한 위치가 되는데, 그래서 좋은 이미지를 심어줄 수 있는 점을 강조하는 마케팅을 해주는 이런 역할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역 이미지를 향상을 시켜서 마이스 산업이 컨벤션이라든지 이런 마이스 산업을 유치할 수 있도록 도와주는 역할을 하기도 하고요. 그 다음에 방문객에 대한 서비스도 제공을 합니다. 그래서 방문객의 편의를 제공하는 역할로서 지역의 관광이나 컨벤션에 필요한 모든 정보를 제공을 하는 데 노력을 하고요. 참가자들이 개최 장소에 도착을 하면 회의나 전시의 등록 지원, 그 다음에 여행 안내 등의 서비스도 지원을 합니다. 그 다음에 그 전시회의 개념을 보면 사전에 주최자에 의해서 설립된 주제와 목표에 따라서 일정 기간 동안 일정한 장소에서 기업이 관람객을 중심으로 제품이나 서비스를 진열해 놓고 사업적 타당성을 벌이거나 판매 촉진 활동을 할 수 있는 기획된 행사입니다. 그래서 전시회는 그 예를 들어서 국제회의를 하게 되면 여기 뭐 이 장소에서 A라는 장소에서 회의를 하고 그 옆에 B라는 장소에서 B라는 공간에서 이와 관련된 그 뭐 기기들, 뭐 전시품, 뭐 예를 들면 의사협회에서 전 세계 의사협회에서 그 의사협회가 회의를 하게 되면 여기에서 의료기기를 전시를 하는 거죠. 의료기기를 전시를 하고 또 홍보도 하고 판매도 하는 이런 그 역할을 하는 것이 이제 전시회입니다. 그래서 물론 뭐 회의가 없이 단독으로도 뭐 전시회도 할 수도 있지만 의사협회 회의가 개최가 되면 그와 관련된 의료기기들을 여기서 전시를 하면서 상담도 하고 홍보도 하고 또는 그 판매까지 할 수 있는 이러한 의료기기들을 전시하는 것이라고 보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기업의 홍보와 제품의 판촉 활동을 하는 것이고요. 그 다음에 최신의 추세와 발전에 대한 정보 획득 효과, 그렇게 전시회를 하면서 여기에 대한 의료기기에 대한 뭐 설명과 또 새로운 정보, 이 그 의료기기를 사용을 함으로 인해서 좀 더 뭐 회복 효과라든지 수술 효과라든지 뭐 이런 또 그 수술을 하는 데 있어서 새로운 정보나 기술들을 많이 획득할 수 있는 이런 효과를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토의와 기회로서 제품에 대한 신뢰도가 증가가 되는 효과가 있습니다. 전시회의 그 종류를 보게 되면 전문 전시회는 보통 우리가 전문 전시회와 상설 전시회로 나눌 수가 있습니다. 전시회는 전문 전시회는 제품이나 상품, 기술이나 서비스를 가지고 통합 마케팅 활동을 하는 행사이고 개최 기간은 평균 5일을 기준으로 합니다.
그다음에 개최 횟수는 연간 1회를 원칙으로 하고 2년에 한 번씩 개최하는 경우도 있고요. 그 다음에 뭐 상설 전시회는 이제 그 제품을 판매하기 위해서 뭐 계속적으로 상설 전시회를 하는 거죠. 그렇게 해서 언제든지 고객이 필요할 때 와서 뭐 체험을 하기도 하고 경험을 하고 또 판매하기도 하고 이렇게 합니다. 그 다음에 문화예술 전시회가 있는데요. 한 나라의 그 전통적인 공예품이나 수공예품, 펜시용품, 그 다음에 캐릭터용품 등 주로 문화예술과 관련된 상품을 전시를 합니다. 그래서 예술품 전시회는 미술이나 서예, 그 다음에 도자기, 뭐 수공예품, 뭐 이런 그 종류의 예술적 작품이나 문화유산들을 주제로 해서 개최되는 전시회를 이야기를 합니다. 그 다음에 그 우리가 다음으로 공부하게 될 내용은 메뉴 경영 관리입니다. 그래서 호텔 레스토랑에 있어서 메뉴는 굉장히 중요한 부분이라고 할 수가 있겠습니다. 그래서 메뉴는 뭐 고객과 종사원들의 소통을 해주는 의사소통 도구가 되기도 합니다. 그래서 이제 메뉴에 의해서 고객과 종사원이 서로 소통을 하게 되는 역할을 하는 것이 이제 메뉴라고 보시면 되겠죠. 그래서 메뉴에 의해서 영업 방식이 결정이 됩니다. 그래서 메뉴에 따라서 어떻게 뭐 테이블 서비스를 할 것인지 뭐 셀프 서비스를 할 것인지 카운터 서비스를 할 것인지 이렇게 영업 방식이 정해지게 되고요. 서비스 방식도 결정이 됩니다. 그 다음에 판매를 촉진하는 중요한 도구입니다. 그래서 메뉴를 보고 고객이 어떻게 뭐 그 어떤 것을 선택을 하게 되는 그 중요한 도구로서도 작용을 하고요. 그 다음에 레스토랑의 경영 정책과 이미지를 전달하는 도구로서의 청사진 역할도 하게 됩니다. 그 다음에 항상 청결을 유지를 하고 깨끗하게 보관을 해야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메뉴를 보게 되면 뭐 그 레스토랑마다 다 다르겠지만 어떤 곳에는 뭐 종이로 된 부분, 플라스틱으로 된 부분, 뭐 이렇게 다양한 메뉴의 종류가 있지만 고객에게 전달되는 메뉴에는 주로 이제 그 종이나 이렇게 프린트가 되어 있는 것이죠. 그래서 그 항상 여기에 보면 청결하게 유지를 해야 됩니다. 뭐 고객들이 낙서를 하는 경우도 있고 또 이렇게 찢어진 경우도 있고요. 그 다음에 이물질 뭐 양념이라든지 음식물 이런 것들이 오염이 되어 있는 경우도 있습니다. 이런 것들을 고객에게 바로 제공을 하게 되면 고객이 굉장히 불쾌하기도 하고 또 음식에 대한 신뢰도 또 낮아질 수도 있고 청결에 굉장히 문제가 생길 수도 있으니까 항상 메뉴를 체크를 해서 그 깨끗함을 유지를 할 수 있도록 해야 됩니다. 그래서 이 찢어졌거나 이물질이 묻어 있는 거는 닦아야 되고 또 낙서가 되어 있는 것들은 뭐 지울 수 있으면 지우고 아니면 그렇지 못할 경우에는 이제 그걸 버리고 새 것으로 이제 대체를 해야 되겠죠. 그래서 메뉴는 고객의 선호도와 충성도를 향상을 시키는데 많은 영향을 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메뉴 경영에 대해서는 다음 시간에 좀 더 상세하게 공부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도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감사합니다.